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의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대통령이 되기 전 이제 그의 행적을 보면 딱히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좌파 인사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파 인사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국가관을 확립한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성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사람은 또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윤석열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어떤 성향이 없는 생각, 성향이 없다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현 시대는 어떤가요? 시대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도의 관습적 생각도 많이 전승되고 있고 또 우파의 생각도 전승되고 있고 많이 또 좌파의 생각도 많이 전승되고 있죠.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성향이 잘 윤석열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향이 좀 빨리 정해지는 거고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가관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빨리 우파 인사가 됐다 해서 그래요. 우파의 대표 인사가 되고 늦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파의 대표 인사가 안 되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우파 인사로 활동하였다고 하여 우파 대표 인사가 무조건 되는 것인가? 수십 년을 우파 인사로 활동했지만 결국 늙어서 좌파 마음에 태어나 좌파 인사로 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평생 좌파 인사로 활동하거나 껍데기 세력 인사로 활동했지만 늙어서 우파 마음에 제대로 태어나 우파 인사로 활동하며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하였거나 희생하였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우파의 대표 인사가 될 자격이 있다. 예수의 다음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파 마음에 태어나도 뭐 다시 좌파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좌파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국가관을 확립해 나간 윤석열은 국가관에 따라 한국을 개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군대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어. 포퓰리즘 정부를 끝내고 개혁 정부가 되어야겠어. 하지만 당시 한국은 당면 과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난한 국가를 물려받는 게 맞죠. 뭐 어떤 큰 풍파가 없어요. 그런 식의 대통령이 되면 좋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식의 대통령을 맡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국가 정상들이 대부분 윤석열과 비슷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선 당면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량의 화폐를 풀었다. 뭐 한국도 많이 풀었죠. 상습적으로 화폐를 풀었죠. 뭐 다른 정부도 그런 정부가 많았죠.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화폐를 풀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대출을 통해 화폐를 풀었다. 사실이죠 뭐. 코로나 사태 때 화폐를 대량으로 풀어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화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필수품의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근데 화폐를 막 풀어도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가요?
화폐가 유통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쓰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화폐가 잠긴 거죠. 하지만 2021년 12월 26일에 이거를 쓰니까 집에 처박혀 있는 일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라고 설득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 보면 되죠, 뭐. 설득한 적이 있었죠. 2022년부터 각국 정부들이 경제 활동의 제한을 풀기 시작했죠. 빨리 푼 것은 한 2월달? 대량으로 풀린 화폐가 유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보자는 거예요. 2021년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이었죠. 물가가 2.5% 상승했다. 크게 이상하진 않죠. 미국은 조금 더 많이 상승했죠. 2020년에는 물가가 전혀 안 올랐죠. 화폐를 막 상습적으로 대량으로 살포를 했어도 그 화폐가 유통이 안 됐다는 거죠. 잠기면서 2021년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듯 하더니만 2022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미국 1년 동안 8% 올라가고 2023년에 4% 올라가고 한국 또한 2022년에 5% 올라가고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전에 비하면 많이 속도가 가파르죠. 1% 이하였는 한국은 2.5%는 아주 심한 건 아닌데 2022년에 급등을 하죠. 2021년부터 이제 그래요. 살포한 화폐가 풀리기 시작했죠. 2021년에 경제 제한을 억제했지만 약간의 자유가 생겼죠. 백신이 생기면서 백신이 이제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살포한 화폐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2020년에 화폐 살포가 있었지만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살포된 화폐가 유통되지 않은 탓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이 다소 풀리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2021년부터 이제 좀 경제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약간 풀자 경제 활동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2020년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이면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부터죠. 딱 집권하자마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좋은 시기에 대통령을 맡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경제학자들 중에는 화폐 만능주의자들이 있다. 근데 이제 또 화폐 만능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라 해야 되겠죠. 학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들은 물가가 급등하거나 경제 사정이 좋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물가가 하락하거나 경제 사정이 나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시장주의자는 아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리를 시장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정부 개입을 주장하니까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아닌 거죠. 통상 이와 같은 견해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근데 이와 같은 견해가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라는 것도 거래, 즉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아서 것으로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동 조절되는 것이 금리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부동산 가격이 팍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나섰죠. 지금까지 한 채도 공급 안 됐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면 좋은 결과가 나왔냐?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라는 거죠.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실상 정부가 개입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럼 이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냐? 정부가 금리에 개입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나서서 뭐 잘 된 게 뭐 있었냐? 그냥 공급자를 도와주면서 그래요. 최대한 공급을 했으면 시장에 그때 많이 공급하려고 했죠. 공급하게 해달라고 서울 주민들이 개발 좀 하게 해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그거 다 막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요. 시장에 맡기고 당시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급에 힘썼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많이 보급됐겠죠. 정부가 나서니까 한 채도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때 말만 거창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능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천 년간 경제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상공업을 다 통제했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업공업상 이러면서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철저히 통제했잖아요. 발전이 없더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 수천 년간 검증된 거라는 거예요. 검증된 사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하겠다 하니까 한 채도 공급을 못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능하다. 그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한국은행은 제로 금리를 시행했고 물가 급등 양상이 보이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도했다. 사실이죠. 금리를 팍 제로 금리로 만들기도 하고 또 팍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기도 했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0.5%로 금리를 팍 인하시켰죠. 제로 금리로 만들었죠. 금리 인하 효과는 뭐라 했나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다 했죠. 부동산과 같은 거. 부동산 가격이 팍 폭등을 했죠. 코로나 사태 해결됐냐는 거예요. 아무 인과관계 없는데 코로나 직전에도 저금리였는데 낮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켜서 혼란을 일으킨 것 빼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팍 인상을 시키죠. 1년 동안 무려 2.25%를 인상시키죠. 그래서 물가가 잡혔냐는 거예요. 2019년 전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2019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지만 2019년 물가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까? 과연 인과관계가 있긴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비밀이 있겠죠. 아니, 금리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2019년에 비해서 기준금리를 3배 올렸다. 뭐 시중금리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 3배나 높으면 2019년 이전보다 더 가격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였다. 그런다고 경제 사정이 좋아졌는가? 전혀 아니다. 대면 접촉 금지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으니 금지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금리가 이미 낮았고 대면 접촉 금지를 해서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빠졌죠. 다 나빠진 건 아니지만
아니 기준금리 낮춘다 해서 뭐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좋아지냐는 거예요.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서 지금 큰 문제인 건데 뭐가 그래요. 이미 금리는 낮은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기준금리도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미 저금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좀 더 낮아진다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정이 나빠진 사람들이. 한국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은 결국 아무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 폭등만 야기했다. 효과가 뭐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었지.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죠. 제로금리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살펴봤죠, 시글. 금리 하락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죠. 즉, 이 경우 피해자가 대량으로 확산된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이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진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도 한국에는 많으니까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효과 뭐 있었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효과만 키웠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2022년 경제활동의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급등시켰다. 그 사실이죠 뭐. 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1.25%보다 2%가 더 높은 금리이다. 한국은행이 1년 사이에 2%를 올린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 1.25%에서 1년 사이에 2% 올리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통상 그렇죠.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시키면 대출금리 역시 폭등한다. 대출금리를 폭등시켰죠. 대출금리를 폭등시키면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의 이익은 은행에 흡수되니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은 부실해지고 산업은 쇠퇴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의 소득 역시 은행에 흡수되니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 역시 빈곤해진다.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은 전체 가정 중 60%가 넘고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 70%가 넘는다. 즉 생필품 가격 급등 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기업은 파산 위험에 직면하고 가정은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까요? 60%는 넘는 가정이 대출을 쓰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가는 급등하지, 대출금리는 폭등하지, 대출금리를 쓰는 가정은 60%가 넘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겠죠. 알아라는 거예요. 또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하락의 요인이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폭락한다. 정말 그랬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자산 가치 하락으로 피해자가 대량 양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 3차는 예를 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2019년 12월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기준금리를 0.5% 인하시키자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6월 약 13억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 4억 원이 올라버렸죠. 진짜 2021년 하반기 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직전에 이제 13억 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2022년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자 건영 3차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9억에서 13억 갔다가 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니까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이 돼요. 이걸 쓰니도 확인해보고 썼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펴보았듯이 금리를 급격히 인하시키거나 인상시키면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쳐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한다.
9억에서 13억 원까지 갔다. 그럼 이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은 4억을 벌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또 금리를 팍 인상시키니까 또 9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잖아요. 13억에 산 사람은 순식간에 3억 5천만 원이 날라갔잖아요. 어느 경우에나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시키죠. 그런 일을 정부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보상해야지. 엄밀하게. 아직까지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 기준금리는 1.25%였으며 시중금리 역시 저금리였다. 그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중금리도 한번 변동했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니까 대출금리가 2.60%로 바뀌더라. 그 전에는 3.10%였죠. 떨어졌잖아요. 예금금리도 1.60에서 0.85까지 떨어졌더라. 기준금리를 3.6까지 올리니까 아니지 3.5까지 올리니까 대출금리는 5.2%까지 오르더라. 3.10에서 예금금리는 1.60에서 3.80까지 오르더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기준금리가 반드시 일치해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 대출금리는 3.3%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2.75%까지 낮아졌다. 3.3%도 낮은 금리죠. 금리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도 아니고 0.5% 하락하였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로 줄면 좀 부담이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손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사실 뭐 금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이미 충분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미 낮았기 때문에 손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었다고 하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결국 주택가격만 급등시켰으니 긍정적 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시켰으니 부정적 효과만 있었다. 사실이죠. 뭐 주택가격만 폭등시킨 거죠. 뭐 코로나 사태 해결에 뭐 기여를 했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었다.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시켰고 2.75%였던 대출금리는 약 2배가 급등하여 5.40%가 되었다. 월평균 이자 100만 원을 부담하는 가정이 있다면 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가정은 빈곤을 겪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자 비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던 기업 역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중금리를 급등시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다. 확인했죠. 그렇다고 하여 필수품 물가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필수품 물가는 올라갈 뿐이었다. 결국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시켰으며 긍정적 효과는 전혀 없고 부정적 효과만 있었다.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 때도 그렇고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도 그렇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량의 피해자들만 그 기간 동안 양산시켰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양산시킨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직전 이미 충분히 낮은 금리였으니 금리를 인하시킬 이유는 없었다. 이미 낮은 금리였다는 거예요. 뭐 금리하고 뭐 코로나 사태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낮은 금리를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시키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제로 금리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로 많은 화폐가 풀렸고 물가를 급등시켰다. 결국 물가를 급등시켰죠. 초반에는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나중에는 풀린 화폐가 생필품 가격을 급등시켰죠. 만일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금리로 인하여 유포되는 화폐가 없다. 저금리로 인해서 살포되는 화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해요. 금리를 인상시켜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아니, 금리를 낮춘 적이 없으니까 올릴 이유도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도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비용 이런 게 연계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금리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피, 금리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도 없었을 것이며 가정과 기업은 충분히 낮은 금리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럼 피해자도 안 생기고 저금리로 인해서 유포되는 화폐가 없으니까 제로 금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화폐가 유출되었겠어요. 그렇죠. 물가 급등만 생필품 가격 급등만 일으킨 거죠. 괜히 그 제로 금리하고 뭐 금리 급등시켰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필품 가격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어떤 영역이건 정부가 개입하면 큰 부작용만 야기하고 대량의 피해자만 양산한다. 양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금리 개입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부정적인 효과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하기에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시장에 맡기라고 하냐?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뭐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저거 개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입한 결과를 이제 한번 사람들이 리뷰를 안 하는데 한번 리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미친 듯이 개입해서 제로 금리 만들고 미친 듯이 금리를 급등시켰었는데 뭐 긍정적인 효과가 뭐 있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됐지. 그게 훨씬 나았지. 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것은 기업과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화폐가 유통되게 하는 것이지 금리를 급등시키는 것은 아니다. 낮은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에 걸쳐서 한 번씩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지 뭐 금리를 급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금리를 급락시켰어요. 이거 돈 들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막 서로 부동산 사고 뭐 주식을 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채권을 사려고 할 수도 있고. 화폐를 안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폐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급등시켰어요.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 활동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이상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정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충분히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급락시키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글러스는 2023년에 이미 주장했다는 거예요. 3월 29일날 주장했죠. 3월에 주장한 이유가 있었겠죠.
금리를 정상화해라. 그때 이미 급등시켜 놓았으니까 큰일 난다. 경고를 한 거예요. 2023년이면 2023년 3월이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훨씬 전이죠. 자꾸 고금리 정책을 취하지 마라. 잘못된 거다. 실상 잘못된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상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로금리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금리를 정상적인 금리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필수품 물가를 잡는 수단에서는 안 되었다. 근데 그 수단으로 활용이 됐죠.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 필수품 물가가 안정된다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아니 필수품 물가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2019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인상시켰는데 안 되는 걸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화폐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금리로 해결할 수 있어. 전혀 아닌데. 필수품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없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단기적으로 아닐 수 있어도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품 가격이. 인건비만 그래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업의 금융비용은 다른 것인가? 기업의 금융비용은 비용 아니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금융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는 비용이고 금융비용은 비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금융비용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은 상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생각인데 보자는 거예요. 금융비용을 올리면 필수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생각은 망상이란 말이다.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 국민을 빈곤에 시달리게 하고 기업을 파산시켜 수요자를 감소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이라면 세금을 부과시켜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겠지. 좀 기업이 망해야 돼. 기업도 많은 것을 구매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왜 금리를 이용하냐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부과해서 바로 빈곤하게 만들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시켜 한국을 어지럽히고 대담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것을 이거를 쓰기는 간파하여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미 간파해서 근데 수차례 얘기했죠. 말을 안 듣는 건 어떻게 해요? 물론 이거를 쓰니까 이거를 쓰니까 남긴 동영상이 대중적인 동영상이 아니라서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다 얘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금리 정책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부과하니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개혁 정부가 자초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거를 쓰니는 암암리에 활동하며 고금리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일을 막고자 했다. 어지간하면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개혁하면 좋잖아요, 한국이.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활동을 했냐? 2022년 6월 2일. 아, 고금리 절대 안 돼. 급격한 금리 인상 절대 안 돼. 처음에 좀 지켜봤죠.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되니까. 2022년 6월이면 응? 기준금리가 1.75% 정도일 때죠. 그 이상 올리면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이거를 쓰니까 고금리 정책을 중단하라고 외치면 이제 막고자 했던 거죠. 아무래도 금리를 급등시킬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